윤도의 만남과 결혼. 저는 경기도 수원에 사는 은하라고 합니다. 어릴 때부터 부모님과 함께 조용한 동네에서 평범하게 자랐어요. 대학을 졸업한 후 집안 사정으로 바로 사회생활을 시작해야 했지만 남들에게 자랑할 만한 회사에 다녔다거나 뭔가 화려한 인생을 살았던 것은 아닙니다. 작은 의류업체에서 사무직으로 근무했었고 틈틈이 동네 카페에서 아르바이트도 했죠. 평소 책임감이 강했고 남들에게 잔소리를 듣기보다 스스로 모든 걸 해내야 직성이 풀리는 내성적인 성격이었어요. 덕분에 일에 치여 연애는 뒷전이었고 30이 넘을 때까지 특별히 남자친구도 없이 바쁘게만 살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제가 일하는 회사에 고깃집에서 고기 납품을 오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바로 훗날 제 남편이 될 지수였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일 때문에 얼굴을 마주치는 정도였지만 지수는 언제나 밝게 인사하며 무엇이든 성실하게 처리해주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나는 마음속으로 요즘 젊은 사람들과는 뭔가 다르다고 느꼈습니다. 웃음이 많고 다른 사람 배려하는 태도와 일에 대한 책임감 또한 남달랐고요. 처음에는 그저 좋은 거래처 직원 정도로만 생각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서로에 대해 더 알아가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회사 일이 힘들어 우울한 날, 우연히 퇴근길에 고깃집에 들르라는 지수의 권유를 받아들였고 그날 처음으로 가게에 직접 방문하게 되었어요. 격식 없이 다가와 따뜻하게 고기를 구워주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그의 꾸밈없는 진심과 따스함에 조금씩 마음이 열렸어요. 특히 가족 이야기를 나눴을 때 지수는 어린 나이에 부모님 일을 도우며 악착같이 고깃집을 성장시킨 이야기, 그리고 가족이 항상 자신의 원동력이라며 흐뭇하게 웃는 모습에서 큰 신뢰감을 느꼈습니다. 그렇게 몇 차례 만남을 이어가면서 어색함이 사라지고 서로 자연스럽게 연락을 주고받게 됐어요. 어느 겨울 저녁, 지수는 직접 만든 수육을 챙겨들고 저희 집까지 찾아왔고 작은 행동이 큰 감동으로 다가왔습니다. 별다른 말 없이도 옆에 있으면 안정감과 믿음을 주는 사람이 바로 지수였어요. 저의 주변 사람들도 하나같이 문제없이 참 착한 사람이니 잘 만나보라 라고 응원해 주었습니다. 지수와 조금 더 친해진 뒤 저는 과감하게 용기를 내어 먼저 고백했습니다. 본인도 저에 대한 마음이 오래전부터 있었다고 하며 초라함 대신 서로에게 자신을 솔직히 드러낼 수 있다는 사실. 식당에서 시작된 인연이 하루하루 깊어지면서 이 사람과라면 평생을 함께해도 후회하지 않겠다는 확신이 점차 커져갔습니다. 결혼 이야기가 나오자 서로의 가족을 소개하는 자리가 만들어졌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평생을 검소하게 사셨지만 딸의 행복을 최우선으로 여기셨어요. 반면 남편의 부모님은 그 무렵부터 슬슬 긴장과 견제가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시댁에서 기대하던 이상적인 며느리는 아니었던 저였지만 지수는 단호하게 저를 선택하겠다고 말해주었습니다. 내가 끝까지 책임질 테니 걱정하지 말고 믿어달라는 그의 간절한 고백에 저도 눈물이 흘렀습니다. 결혼 준비 과정에서 큰 갈등이나 다툼보다는 지수의 따뜻하고 성실한 태도 덕분에 모두가 점점 분위기에 익숙해졌습니다. 저희는 성대하지는 않지만 작은 행복을 담은 결혼식을 올렸고 누구보다도 사랑이 넘치는 부부가 될 것을 다짐했죠. 결혼 초부터 개발사일처럼 많은 난관이 예상됐지만 그 누구도 아닌 지수와 가족이 되어 살아가는 매일이 저에게는 기적보다 소중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저희 부부에게 귀한 선물 같은 딸나리가 찾아왔어요. 나리가 태어나던 날 남편은 아이를 조심스럽게 안으며 우리 가족이 앞으로 무엇이든 함께 헤쳐나가자 라고 속삭였습니다. 나주엔 고단한 날도 많았지만 서로에 대한 믿음과 사랑 하나로 지난했던 순간들을 극복해 나갈 힘이었어요.
모든 시작점엔 남들에게는 평범할지언정 저희 부부에게만큼은 특별했던 그 만남의 순간이 늘 자리하고 있다는 걸 지금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시댁과의 갈등. 결혼을 하고 난 뒤 진짜 시련은 가족끼리 새롭게 엮인 관계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신혼 초반에는 다소 어색했지만 그래도 명절에만 잠깐씩 얼굴을 비치며 서로 조심스러울 따름이었죠. 하지만 결혼 1년, 아이가 생기고부터 시댁에 초대받는 자리가 점점 많아지면서 시부모님의 진짜 속내가 점차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니 윤순자는 전형적인 전통적인 사고방식을 가진 분이었고 겉보기에는 친절해 보이지만 그 밑에는 늘 필요 이상의 자부심과 며느리에 대한 현저한 기대감이 숨어 있었습니다. 가장 두드러졌던 점은 가족끼리 모이면 항상 남편 지수와 그 형, 지호 사이에서 비교와 차별이 공공연히 이뤄진다는 것이었습니다. 지호는 명문대를 나오고 현재 대형 병원의 의사였기 때문에 시어머니는 그를 항상 집안의 자랑으로 내세웠어요. 그런 분위기에서 저와 지수는 언제나 둘째 고깃집 운영하는 총각언 아들네로만 인식되었습니다. 사실 처음엔 그런 비교에 크게 신경 쓰지 않으려 애썼어요. 열심히 일하고 가정을 위해 힘쓰는 것도 충분히 자랑스러운 일이라는 자존감이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시어머니의 노골적인 차별은 참으로 잦았고 매번 상처로 남았습니다. 예를 들어 가족 식사 때마다 역시 지호는 네 아버지 닮아서 학벌도 좋고 장래도 탄탄하다며 분위기를 몰고 가는가 하면 저희 부부에게는 넌 솔직히 지수 아니었으면 이런 집에 들어올 일도 없었을걸? 애초에 레벨이 다르다는 말을 하기도 했죠. 특히 불편했던 건 딸 나리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저희 아이가 유치원에서 상을 탔다고 자랑스럽게 얘기하면 아유, 그런 치상은 아무 의미도 없어. 우리 지호 딸은 초등학교도 들어가기 전에 영어 연극대회에서 대상을 탔거든? 이라며 한마디로 끊어버리곤 했습니다. 시누이와 형님네까지 한 목소리로 그래, 어머님 말씀 맞아. 아무리 노력해도 우리 집 수준 따라오긴 어렵지. 라며 핀잔을 주더군요. 그럴 때마다 남편은 괜찮다고 저를 달래줬지만 본인 역시도 어려서부터 늘 형과 비교당하며 마음에 큰 상처를 안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 감정을 겉으로 드러내기보다 오히려 가족 내에서 갈등이 커지지 않게 늘 저에게만 참아달라고 이해해달라고 부탁하곤 했어요. 처음에는 당장 내색하지 마, 그냥 흘려들어. 어머님 세대 다 그런 거야. 라고 다독였지만 시간이 갈수록 왜 이 모든 것을 나만 참아내야 하는지 점점 억울한 감정이 커져 갔습니다. 모임 자리에서는 형님 부부가 대놓고 남편을 못난 아들로 치부하는 말에도 시어머니는 적극적으로 동조했고 가족 사진을 찍을 때도 슬쩍 저희 가족을 구석에 세우는 등 소소한 행동 하나하나에 확연한 차별이 묻어났습니다. 저희 아이가 할머니에게 애정을 표현하려고 안기러 다가가도 아이고 민지야 하며 지호 딸만 번쩍 안아주고 나리는 매번 빗정이었어요. 이런 경험이 쌓이다 보니 나리도 어느 순간부터 시댁에서는 자신이 부족한 아이인가 사랑을 받지 못하는 아이인가 라는 부정적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평범한 일상에서조차 갈등은 뚜렷이 나타나곤 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저에게 며느리라면 며느리답게 해라. 친정식 습관 다 버리고 장서방 입만 맞춰라. 는 등 시대에 맞지 않는 충고를 하기도 했습니다. 명절이 다가올 때면 큰집 며느리 형수라는 며느리가 굳이 신경 써야지. 라며 저에게만 힘든 일을 돌리기도 했고 손님 앞에서 저희 부부, 특히 저에 대해서는 지나치게 무시하는 말투를 쉽게 사용했습니다. 어떤 날은 차라리 폭발해버리고 싶은 마음도 들었습니다. 그러나 남편을 생각하고 아이에게까지 부담을 주고 싶지 않아 늘 꾹 참고 또 참아야 했죠.
저의 이런 인내가 언젠가 가정의 평화를 이끌어줄 것이라는 희망도 잠시. 결국 갈등이 골은 깊어져만 갔고 저 스스로도 점점 자신을 잃어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며느리라는 신분, 아내이자 엄마라는 역할, 거기에 너무 잘난 자녀를 둔 시댁의 시선까지. 하루하루가 내가 아닌 누군가로 살아가는 기분이었습니다. 이런 반복되는 갈등과 차별은 부부 사이의 소소한 다툼도 불러왔고 때때로 남편에게 쌓인 불만이 터져나오기도 했어요. 하지만 그럴수록 남편은 더욱 자신의 상처와 열등감을 감추느라 저에게 미안하다는 말을 반복했고 저는 그 미안함마저 두려워져 더 이상 솔직해질 수 없었습니다. 결국 시댁과의 갈등은 저에게 단순한 가족 내 잦은 다툼이 아니라 존엄성과 자존감을 갉아먹는 고통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에게만큼은 결코 그런 차별에 익숙한 일이 아니기를, 자신의 가치를 당당하게 지킬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하루를 버텼던 것 같습니다. 차별받는 순간들. 시댁과의 갈등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후 그것이 단순히 한두 번의 말다툼이나 성격 차이 정도가 아님을 실감하게 된 지 오래였습니다. 가장 견디기 힘들었던 건 바로 어머님의 노골적인 차별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둘째 아들은 어쩔 수 없이 약간 외면당하는 거겠지 라고 애써 넘기려 했지만 점차 그 차별이 저희 부부뿐 아니라 제 딸 나리에게까지 대물림되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가장 오래 남는 건 사소한 식사 자리였습니다. 가족들이 모인 긴 식탁에서 어머님은 항상 조카, 지호의 딸 민지에게만 살갑게 반찬을 챙겨주고 민지는 역시 우리 집안의 자랑이지. 집안의 피를 이어받아 선명하고 똑똑해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같은 또래의 나리는 그냥 옆에 앉아 있어도 나리야, 밥 먹고 조용히 놀아. 민지 공부하는데 방해하지 말고 라며 조용히 하라며 타박을 주셨습니다. 어떤 날은 며느리가 3명이 모인 자리에서 어머님은 꼭 민지와 큰형님 자매가 몇 점 맞았는지, 무슨 대회에 나가 몇 등을 했는지 시끄럽게 자랑하셨습니다. 반면 나리가 유치원 그림 대회에서 상을 받았다고 말하면 아유, 요즘은 시상식이야. 아무나 다 주는 거야. 그런 건 괜히 자랑하지 마. 일단 저나 남편 모두 순간 얼어붙은 채 서로 눈치만 볼 수밖에 없었어요. 명절이나 집안 행사 때마다도 이 차별의 벽은 두터워졌습니다. 설명절에 차례 준비를 할 때 항상 큰집 며느리와 손녀 민지는 거들떠보기만 해도 애들은 공부해야지. 민지야, 얼른 방에 들어가서 책 읽어. 라며 어머님이 쉴 새 없이 챙기셨어요. 반면 저희 나리는 넌 엄마 도와드려. 아무리 어려도 손이 모자라니까. 라며 작은 며느리 딸이라는 이유로 어린아이답지 않은 일을 시키기도 했습니다. 가장 잊지 못할 일은 나리가 아프던 날, 시댁에서 모임이 있어 억지로 참석한 때였습니다. 나리는 감기 기운이 심해서 얼굴이 하얗게 질렸는데도 불구하고 어머님은 얘는 원래 몸이 약하니 엄살이 심하다. 별다른 관심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민지가 조금만 기침을 해도 우리 민지는 아프면 병원부터 데려가야 해. 큰일 나면 안 되잖니 하며 온 가족이 난리였습니다. 이렇게 누적된 차별은 단순히 말 몇 마디, 행동 몇 가지에 머물지 않고 갔습니다. 가족 여행을 간 적이 있었을 때 숙소에서 아이들끼리 같이 놀다가 작은 사고가 났습니다. 그때 어머님은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민지는 다쳤던데 없니? 민지부터 먼저 챙겨야지. 이렇게 외치며 다급하게 민지 품으로 달려가시는 모습에 저도 모르게 울컥했죠. 나리는 뒤에서 울고 있었지만 너는 장난이 지나쳐서 그래. 다음부터 조심해. 하는 줄에 불과했습니다. 이런 차별은 점차 저 자신뿐 아니라 남편에게도 서서히 독이 되어 갔습니다. 남편이 아무리 노력해도 어머님 눈에는 언제나 못난 둘째였고 가정 경제나 육아,
사업에서 큰 성과를 보인다고 해도 그래도 큰아들은 의사잖니. 부모 입장에선 큰아들에게 기대할 수밖에 없지. 라는 말을 달고 사셨습니다. 자녀 교육비나 집안 큰 행사에서의 지원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큰집 손주들이 원하면 어떤 학원이라도 보내주고 선물을 아낌없이 사주면서 저희 나리는 민지는 공부 잘하고 있으니 더 투자할 만하지. 나리도 노력하면 엄마가 생각해 볼게. 라며 이중적인 태도를 보이셨습니다. 아무리 저나 남편이 아무렇지 않은 척해도 결국 나리도 작은 존재로 치부되는 듯한 느낌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느 날 나리가 집에 돌아와 조심스럽게 엄마, 할머니는 왜 민지만 안아줘? 나는 왜 아무도 안 불러? 라고 물었고 제 가슴은 무너지는 듯 했습니다. 그 질문에 차마 정직하게 답해줄 수 없다 보니 우리 할머니가 원래 좀 무뚝뚝해서 라고만 얼버무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이 차별은 가족 구성원 전체에 깊은 상처로 남았습니다. 저 역시 처음엔 참고 넘기려 노력했지만 아이에게까지 이런 부당함이 대물림되는 걸 보며 죄책감과 무력감을 동시에 느꼈습니다. 시어머니의 사랑과 인정보다 우리 가족만은 더 건강하게 서로 아껴주고 따뜻하게 만들자는 다짐과 함께 저는 세상 어떤 상황에서도 적어도 우리 집, 우리 가족 안에서는 결코 차별이라는 단어가 허락되지 않도록 마음을 다잡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렇게 우리 가족을 슬프게 만들고 기회가 있을 때마다 상처로 새겨지는 시댁의 차별과 편견. 시간이 흐를수록 익숙해지기는커녕 도리어 그 상처는 더 깊어지고 아물지 않는 흔적으로 남았습니다. 그리고 그 흔적을 마주할 때마다 어른들의 말과 행동 하나가 가족 모두의 삶을 어떻게 바꿀 수 있는지를 인생 내내 몸으로 배워야만 했습니다. 손주 비교. 시댁의 차별적인 분위기는 손주들에 대한 노골적인 비교로 더욱 심각해졌습니다. 나리와 민지, 두 손주가 같은 또래임에도 불구하고 할머니의 태도에는 언제나 큰 차이가 존재했어요. 민지가 치과 의사인 큰형네 장녀라는 이유만으로 할머니의 사랑과 기대를 한 몸에 받는 반면 저희 나리는 늘 비교 대상이거나 언급조차 되지 않는 날들이 많았습니다. 예를 들어 명절이나 집안 행사에서 손주들이 함께 모일 때 할머니는 민지를 붙잡고 민지야, 올해도 상 받았니? 역시 우리 집안 핏줄이야. 똑똑하고 예쁘고 라며 칭찬을 쏟아냈습니다. 민지가 무엇을 말하든 그 이야기가 각종 집안 대화의 주제가 되었고 갑자기 분위기가 바뀌면 다들 박수치며 민지를 축하해 주었습니다. 옆에 서 있던 나리가 저도 이번에 그림 대회 상 받았어요. 라고 조심스레 얘기해도 아이고 그런 건 이제 별로 대단한 것도 아니지. 민지는 그냥 먹어도 먹고 들어가잖아. 라는 말만 돌아왔습니다. 가끔은 민지의 재능을 극대화하려고 저희 딸 나리를 직접적으로 비교하기도 했어요. 민지가 요즘 영어도 잘하고 수학 실력도 남다르더라. 같은 나이인데 나리는 학원은 다니니? 할머니의 말에 형님네는 으스대며 그래서 저희는 사교육 아깝지 않죠. 민지는 워낙 기초가 좋아서 학원 안 가도 따라가는 편이에요. 요즘 애들이 다 그렇진 않죠. 대놓고 우리 집을 얕보는 말이 돌아올 땐 서럽고 억울한 마음이 울컥했습니다. 학교 진학 시즌엔 비교가 더욱 극심해졌습니다. 민지가 원하는 초등학교에 상위권으로 짓재 합격하자. 할머니는 집안 전체 단톡방에서 역시 우리 민지는 부모 닮아서 학업에 소질이 있다며 자랑을 연이어 올렸고 나리의 유치원 졸업식이나 기타 작은 성취에 대해선 따로 언급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이들이 함께 있을 때도 민지야, 너만 믿는다. 앞으로 훌륭한 사람 되어서 집안의 얼굴이 되어야 한다. 는 말. 반대로 우리 딸 나리에게는 넌 엄마랑 닮아서 착하고 조용하니 그냥 건강하게만 자라랴. 그걸로 충분해. 라는 식이었죠. 착하다고 말하지만 기대도 애정도 이미 선을 그은 말이었습니다. 손주를 데리고 외출을 할 때면 할머니가 민지 손만 꼭 붙들고 나리는 아예 신경도 쓰지 않은 경우도 흔했습니다. 아이들끼리 노는 자리에서도
민지가 게임에서 이기면 우리 민지는 리더십이 있네? 어릴 때부터 달라. 라며 치켜 세우고 나리가 이겨도 민지가 양보한 거지 마음이 너무 여려서 그래. 라며 폄하했습니다. 때로는 아이들끼리 작은 오해가 생기면 이유도 묻지 않고 항상 나리를 탓했습니다. 큰집 딸이 아무 이유 없이 그러겠니? 나리가 좀 더 언니 말 잘 듣고 배워야지. 이런 비교는 아이들의 자존감 형성에도 큰 영향을 끼쳤습니다. 나리는 어느 순간부터 집에 돌아와 엄마, 난 왜 칭찬을 못 받아? 나도 열심히 했는데 할머니는 꼭 민지만 좋아하는 것 같아. 라며 속상해했고 점점 시댁에 가는 걸 꺼리게 되었습니다. 아이가 스스로를 낮추기 시작하자 저도 모르게 분노와 슬픔이 반복되었습니다. 혹시나 내가 더 잘해주지 못해서 우리 아이가 이런 취급을 받는 건 아닌가? 내가 부족해서 아이가 상처받는 건 아닐까? 자책감도 들었습니다. 단순한 말 한마디, 작은 행동 하나에서 시작된 비교는 가족 모두의 분위기를 옥죄기 시작했습니다. 명절이 돌아오면 아이의 할머니가 준비한 선물도 민지는 특별한 럭셔리 브랜드, 나리는 대충 저가 어린이 채색 세트 정도로 티나게 구별해놨고 심지어 세뱃돈 액수까지 달랐습니다. 민지는 누구에게나 스포트라이트를 받으며 자연스럽게 웃었지만 나리는 결국 가족 모임을 버거워하며 자꾸만 왜 우리 가족은 엄마 아빠랑만 있으면 좋을까? 라고 속삭이곤 했습니다. 손주 비교는 어른들의 사소한 우쭐거림이나 질투심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아이들의 성장기와 성격, 자신감, 그리고 가족에 대한 신뢰와 소속감에 깊고도 오래가는 상처로 남았습니다. 결국 저는 직접 나리에게 비교는 잘못된 거고 엄마는 네가 세상에서 제일 소중하고 자랑스럽다고 말해주며 세상에 흔들리지 않는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주려 최선을 다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마음이 점점 남편에게도 전달되어 우리 아이만큼은 비교하지 않고 타인의 시선이 아니라 자신의 가치와 행복을 온전히 믿고 살아가길 바라는 가족으로 조금씩 변해갈 수 있었습니다. 참는 남편, 그의 침묵과 갈등의 세월, 나의 남편 지수는 외견상 밝고 다정한 사람이었다. 사람들 앞에선 언제나 웃는 얼굴, 친절한 말투, 심지어 시댁과의 모임 자리에서도 짜증 한 번 내지 않고 분위기를 맞추는 착한 아들이었다. 하지만 나는 누구보다 그가 얼마나 내면이 여리고 상처에 민감한 사람인지를 곁에서 지켜보며 알게 되었다. 지수는 어릴 때부터 형인 지호와 끊임없이 비교당하며 자랐다. 형은 일찌감치 명문대를 진학하고 의사가 되어서 늘 가문의 영광이라 불렸다. 지수는 평범한 학창시절을 보냈고 스스로 활발하고 자상한 성격임에도 늘 너는 왜 형처럼 못하니? 조용히 형 공부하는데 방해 말고 네 할 일이나 해라 는 말들을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어야 했다. 처음엔 억울했을 수 있지만 반복되는 비교와 무관심에 그는 점점 자신의 존재를 작은 것으로 미미한 것으로 받아들이게 되었다. 차라리 기대를 받지 않으면 실망시킬 일도 없으니 마음이 편하다. 어린 시절부터 이미 삶의 진실을 체득해버린 순한 아이였다. 성인이 되어 자립하고 군 제대 후 그는 작은 자금으로 고깃집을 열었다. 사업이 쉽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밤낮으로 일하는 동안 집안은 그의 고생을 영웅담이 아닌 먹고 살려고 몸으로 뛰는 인생으로 곡해했다. 형은 머리로 먹고 사는 사람이 되었지만 지수는 몸 쓰는 사람의 이미지에 묶인 채 언제나 가게의 하위 토막으로 여겨졌다. 오히려 남들이 보기엔 그 정도면 그래도 성공했다 할지도 모르는 상황이었지만 가족 내에서의 평가는 한참 밑바닥이었다. 문제는 이런 가족 내의 미묘한 위계질서와 차별이 지수의 인생 전반에 깊은 상처와 각인처럼 남아있다는 점이다. 어느 날 집안 모임 후 깊은 한숨을 쉬던 남편이 어렸을 때도 형 잘 됐을 때만 아버지가 나를 한 번 안아줬어 라고 입을 뗐을 때 나는 그 고백이 얼마나 아픈 것인지를 느꼈다. 그에게 가족이란 사랑과 응원의 자리가 아니라
늘 질책과 무관심, 때로는 자존감이 깎여나가는 처벌의 공간이었던 것이다. 하지만 지수는 결코 쉽게 분노하지 않았다. 오히려 자신의 분노와 슬픔을 스스로 삼켜내며 내가 참으면 우리가 평온해진다며 모든 상황을 감내했다. 시댁 모임에서 누군가 민지는 장차 의사가 되겠네. 나리는 그냥 고깃집 딸이니 엄마 따라 장사나 해야지. 라고 노골적으로 불쾌한 농담을 해도 지수는 그저 멋쩍은 웃음만 지은 뒤 조용히 대화를 피했다. 그에게 대들음은 부모에 대한 불효였고 집안이 더 망가질까 두려운 일이었다. 가정과 시댁의 사이에서 남편은 번번이 중재자의 역할을 자처했다. 내가 시어머니의 거친 말을 듣고 속상해할 때마다 어머님 마음이 좀 예민하셔서 그래. 사는 게 힘들어서 그런 거야. 신경 쓰지 마. 내가 이해한다고 전할게. 내가 중간에서 잘할게. 그렇게 말은 하지만 그는 동시에 내 편도 가족 편도 되지 못하는 답답함에 지쳐갔다. 어느 날 내 눈을 바라보며 나는 왜 이렇게 양쪽의 눈치를 보면서 살아야 하지? 라고 묻던 그의 목소리는 너무나도 처연했다. 그의 인내와 침묵은 표면상 평화라 할 수 있었지만 내적으로는 시차를 두고 그늘진 고통을 불러왔다. 우리 딸 나리가 할머니에게 무시당하거나 시댁 식구들에게 비교당할 때마다 그는 누구보다 마음이 아팠지만 자신의 어린 시절처럼 아이와 가족 모두 침묵 속에서 살아가야 한다고 여겼다. 그렇게 배운 방식 외에는 다른 대처법을 알지 못했던 것이다. 남편이 특히 힘들어했던 건 자신의 가족이라는 울타리 안에서조차 안전하다고 느껴지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가족의 인정과 사람을 갈구하면서도 동시에 가장 큰 상처를 주는 이들이 바로 가족임을 경험한 그는 가족이라는 단어에 늘 모순과 실망감을 함께 품고 있었다. 어느 저녁 와인 한 잔에 기울이며 그는 이런 말을 했다. 나도 좋은 아버지가 되고 싶었는데, 좋은 남편이 되고 싶었는데 괜히 우리가 이런 대우를 받는 건 아닌가. 늘 그런 생각이 들어. 그럴 자격이 없는 사람처럼. 나는 그 말을 들으며 남편이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둘째 아들, 둘째 남편, 둘째 아빠가 되어버린 듯한 착각에 빠지는 순간들을 자주 느꼈다는 것을 안타깝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 이런 내적 갈등에도 불구하고 지수는 늘 참는 사람을 선택했다. 때론 아내인 내게 미안함이 극에 달해 밤늦게까지 말없이 고기를 썰어내며 한숨을 쉬곤 했다. 넌 그래도 속상하면 말이라도 하지. 나는 그냥 이렇게 참고 넘기는 게 일상이야. 그가 삼키는 억울함, 슬픔, 분노, 자책감은 말보다 훨씬 무거웠다. 그렇다고 지수가 아무런 변화도 저항도 없던 건 아니었다. 아주 가끔 정말 더 이상은 못 참겠다는 지점에서 드물게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딸이 할머니에게 심각하게 소외되고 내가 심하게 상처 입은 날, 그는 이제 더는 안 되겠다. 당신이랑 나 우리 방식대로 살자. 필요할 때만 만나고 더 이상 아이를 시댁에 데려가지 말자고 단호하게 선언했다. 그러나 그런 결단 이후에도 그는 늘 그래도 부모인데 나는 무거운 도덕적 짐에 자기를 가두었다. 그의 참음에는 여러 층이 섞여 있었다. 부모님에 대한 애증, 가족과의 단절에 대한 두려움, 아내와 아이에 대한 책임감, 그리고 결코 어긋나고 싶지 않은 착한 사람에 대한 이미지까지. 그는 늘 자신의 상처를 외면하거나 축소시킴으로써 가족 전체의 분열을 막으려 했던 것이다. 하지만 그 착한 참음마저도 결국은 나와 딸에게 타의적으로 인내를 강요하는 결과로 돌아왔다. 세상을 살아가는 남편 중 많은 이들이 가족의 평화와 갈등 없는 관계라는 미명 아래 자신의 감정과 권리를 눌러가며 참아내곤 한다. 지수 역시 깊은 인내의 시간을 살았고 그 과정에서 누군가에게는 그저 미련하고 존재감 없는 가장,
또는 남편처럼 여겨졌을지도 모르겠지만 나는 그가 보여준 조용한 용기와 슬픈 순수함을 누구보다 값지다고 생각한다. 그 어떤 희생과 인내의 배후엔 사랑과 두려움, 책임감과 상처가 함께 흔들리고 있다는 걸 나는 지수와의 결혼 생활에서 깨달아갔다. 마지막으로 지수의 참음은 결국 우리 가족이 더 단단해지는 계기가 되어주기도 했다. 그는 자신을 채찍질하며 매 순간 나와 나리 그리고 자신의 삶을 지키려고 했고 그 전의 속에서 나는 그를 더 이상 참기만 하는 남편이 아니라 자기만의 방식으로 가족을 사랑하는 한 인간으로 다시 바라보기 시작했다. 요즘 그는 예전보다 조금은 자기 감정을 솔직하게 드러내고 아이와도 더 깊은 대화를 나누면서 자신만의 울타리를 만들어가고 있다. 그 오랜 침묵의 세월이 만들어낸 서러움과 참음, 그리고 그 속에서 피어난 작고 소중한 용기를 잊지 않으며 우리는 오늘도 조용히, 그러면서도 단단하게 함께 걸어가고 있다. 큰 사건, 집 화재와 시어머니의 냉담함. 어느 찬란했던 여름날, 평범하리라 생각했던 하루가 우리 가족의 운명에 깊은 상흔을 남겼다. 그날은 시댁에서 온 가족이 모여 식사를 하고 오랜만에 두 손주가 할머니 집에서 하룻밤을 보내기로 했던 날이었다. 식사는 평소와 크게 다르지 않았다. 어른들은 거실에서 시시콜콜한 이야기를 나누고 아이들은 작은 방에 모여 그림을 그리거나 장난감을 나누며 놀았다. 저녁 무렵 집안이 적막해지던 순간 갑자기 어디선가 타는 냄새가 풍기기 시작했다. 분명 주방에서 뭔가를 삶고 있던 건 잠시였고 모두 당황해 부엌으로 달려가 보았으나 이미 불길은 부엌 천장 너머에서 번지고 있었다. 연기는 순식간에 거실과 방 안 깊숙이 퍼져나갔다. 모두가 급히 신발을 찾아 신으며 집 밖으로 뛰쳐나가야 하는 긴박한 순간이었지만 그때 시어머니의 행동은 내 평생 절대 잊지 못할 충격이 되었다. 시어머니는 주저없이 자신의 품 안에 있던 큰형네 아이, 민지, 가명, 손만 덥석 잡고 바깥으로 뛰쳐나갔다. 그 순간 내 딸 나리는 아직 어린이방 구석에서 인형을 부여잡고 있었는데 연기가 점점 방 안에 삼키고 있었다. 내가 다급히 어머니, 나리도 데리고 나가셔야죠. 라고 소리쳤지만 시어머니는 오히려 빨리 민지부터 밖으로 데리고 나가야지. 애들은 그쪽에서 챙겨. 라고 외치며 민지만 꼭 껴안은 채 계단을 내려갔다. 밖으로 나오고 보니 마당에는 이미 시어머니와 민지만이 나와 있었고 나는 신발조차 제대로 신지 못한 채 아이 방으로 달려들었다. 방 안은 매캐한 연기로 가득했다. 내 딸 나리는 두려움에 떨며 침대 밑에 웅크리고 있었고 나는 재빨리 아이를 품에 안고 거실로 그리고 밖으로 내달렸다. 소방차가 도착해 진화가 이루어지는 동안 나는 온몸이 떨렸다. 아이가 다치지 않은 것을 확인하자마자 안도의 눈물이 쏟아졌지만 곧바로 밀려오는 배신감과 슬픔 그리고 분노는 말로 형언할 수 없었다. 시어머니는 민지를 꼭 껴안은 채 먼발치에 서 있었고 나는 아이를 안은 채 숨을 고르면서도 어떻게 내 딸은 저렇게 방치할 수 있지? 라는 생각에 마음이 무너졌다. 불이 거의 진화되고 경찰과 소방관이 집안 상황을 정리하며 가족들에게 방을 옮겨 대기할 것을 권유했을 때 시어머니는 그제야 나에게 다가와 밖으로 나오느라 힘들었지. 그런데 민지가 너무 무서워해서 정신이 없었다. 라는 말을 했다. 그 말 속엔 진심 어린 미안함 대신 오히려 그럴 수도 있지. 라는 식의 무신경함이 담겨 있었다. 나중에 가족들이 모두 모여 그날 상황을 돌이켜보며 이야기를 나눌 때도
시어머니는 변명에 급급했다. 순간 본능적으로 품에 있던 애부터 챙긴 거다. 아주머니도 아이가 무사하니 됐지 않느냐. 괜히 크게 만들 생각 하지 말라. 심지어 내 딸을 더 신경 써달라는 나의 말에 첫째 집안 애가 몸도 약하고 내가 더 키워서 그런 나는 냉담함까지 드러냈다. 그 순간 내 마음 한 자락이 찢어지는 듯 아팠고 더는 어떤 말로도 그 마음을 회복할 수 없다는 절망감에 사로잡혔다. 남편 역시 충격을 받았다. 집안 사정으로 늘 둘째로 살아온 그는 엄마의 손길이 자신에게도 서운하게 닿지 않았던 지난 세월을 잠시 돌이켜보며 이번에는 그 상처가 아이에게까지 대물림된 현실에 분노와 쓸쓸함이 겹쳐 나타났다. 남편은 집에 돌아오는 길 내내 묵묵히 운전대를 잡았다. 한참을 침묵하다가 당신과 나리에게 이런 일이 벌어진 걸 생각하면 내가 아들 노릇을 너무 오래 한 게 아닌가? 그 생각밖에 들지 않아. 이제부터 더는 용서 못해. 나는 말만 힘겹게 내뱉었다. 이 일을 계기로 우리 부부는 시댁과의 모든 관계에 회의감을 느끼기 시작했다. 단순히 둘째 며느리, 둘째 손녀에 대한 차별이 아니라 목숨이 달린 순간에도 가족으로서 최소한의 사랑과 책임조차 느끼지 못하는 한시림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특히 아이는 큰 충격을 받았다. 긴급 상황에서도 할머니가 자신보다 민지만을 돌보았다는 기억은 나리의 마음에 깊은 상처로 남았다. 아이는 밤마다 엄마, 난 할머니가 나를 안 좋아하는 것 같아. 나도 위험했는데 왜 민지 언니만 데리고 나갔어? 라고 조용히 묻곤 했다.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저 딸을 꼭 안고 너는 엄마 아빠한테 언제나 제일 소중하고 사랑받는 아이라고 되뇌어 줄 수밖에 없었다. 시간이 지나도 이 화재 사건의 여파는 쉽게 가라앉지 않았다. 처음에는 가족끼리 서로를 위로하며 지나가나 싶었으나 시어머니의 입장은 변하지 않았다. 오히려 네가 별일 아닌 걸로 집안 분위기를 어지럽힌다고 나를 책망했다. 가족 모임에서도 남편과 내가 자연스럽게 소외되고 아이도 점점 시댁 방문을 두려워하기 시작했다. 특히 남편은 이 사건 이후 어머니에게 직접적으로 항의했지만 오히려 내가 늘 민지만 챙긴다며 불만을 터뜨리는구나. 넌 원래부터 속 좁았다. 쓸데없이 나를 원망하지 말아라 라는 식의 도리어 몰아붙이기까지 경험했다. 남편은 그날 이후 굳은 다짐을 했다. 어떤 가족도 어떤 명분도 이제 우리 아이와 아내의 상처를 정당화할 수 없다는 심정이었다. 나는 한동안 그날을 악몽처럼 떠올렸다. 불길도 연기도 그보다 더한 건 내 손으로 아이를 구하면서 속 깊은 무력감이었다. 아이는 한동안 혼자서 잠을 못 자고 낯선 어른이 방문하면 문지에서 귀를 기울이며 내 곁에 있으려 했다. 할머니가 널 구해주지 않은 건 네 잘못이. 참고로 아니야. 오히려 어른들이 더 미안해야 할 일. 이라고 아무리 위로해도 아이의 마음에 남아버린 불안과 슬픔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다. 우리는 이후 시댁 모임을 최소한으로 줄이고 오롯이 우리 가족끼리만 시간을 보내기 시작했다. 남편과 나는 서로의 상처를 아물대하려 애썼고 아이에게는 이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사랑을 주기로 다짐했다. 불행 중 다행이라면 화재 사건 이후 이사하며 우리의 삶에서 점점 시댁의 그림자가 옅어졌다는 점이다. 그러나 내 마음 한구석에는 언제나 그날의 기억, 어른들의 냉담함과 피할 수 없었던 차가운 현실, 그리고 그 상처가 다시금 우리 가족 또는 아이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길 바라는 심정이 깊이 자리 잡았다. 가족은 무엇보다 서로를 보호하고 위험한 순간은 본능적으로 품어줘야 하는 울타리여야 한다. 하지만 내가 경험한 시댁의 민낯은 위기 앞에서도 무의식적으로 드러나는 차별과 무관심, 누구보다 가까운 이들의 이기심을 그대로 보여주는 한 단면이었다. 이 사건은 우리 가족에게 다시는 지워지지 않는 경고장을 남겼다. 그리고 나는 다시 한번 다짐했다. 어떤 상황에서도 내 아이와 내 가족만큼은 절대 외롭지 않게 사랑과 따뜻함의 중심에 두겠다고 말이다. 시어머니의 말과 행동. 집안에 들어선 그날부터 시어머니의 한마디 한마디는 나의 마음 깊은 곳에 작은 금을 남겼다. 겉으로는 한없이 친절해 보이고 손님이 있어도 누구보다 인자한 얼굴로 며느리를 대하는 듯 보이지만 정작 내면에는 결코 인정받지 못한다는 차가운 벽이 늘 존재했다.
시어머니와의 생활에서 나를 가장 힘들게 했던 것은 바로 그 말투, 이따금 섞여 나오는 무심한 손짓들이었다. 처음 아이를 가진 사실을 알리고 시댁에 인사드리러 갔을 때, 아이고, 이제 네가 진짜 이 집 며느리가 되는 거지? 근데 둘째 집은 뭐든 좀 느리고 덜 꼼꼼해서 큰 기대는 안 해. 그 한마디부터 가슴 한구석이 서늘했다. 시어머니와 밥상을 차릴 때마다 니네 친정은 반찬도 이렇게 성의 없냐? 우리 집 습관 좀 제대로 배우라. 구수한 말투로 건네는 잔소리에는 애정이 느껴질 틈이 없었다. 남편이 집안일을 돕거나 내 편을 조금 들어주기라도 하면 남자는 원래 선 놓고 살아야 오래 산다. 느는 전형적인 예풍습의 소리까지 빼놓지 않았다. 화재 사건 이후 내 분노와 상처가 한계에 다다랐을 때 시어머니의 즉각적 반응은 생각보다 더 냉정했다. 애들이 많으면 신경은 써야지. 나는 원래 아이들도 내가 직접 키운 애한테만 손이 먼저 가지. 그리고는 내 속사정, 두려움, 그리고 아이의 상처에 대해선 단 한 번도 묻지 않았다. 오히려 내게 엄마가 시끄럽게 굴어서 더 분위기 나빠졌다. 민지도 마음 열어서 그날 밤 한참을 울었다. 넌 그런 것도 해야지 못하니? 하며 도리어 내가 잘못한 것처럼 몰아세우곤 했다. 시댁에 가족들이 모이는 날이면 시어머니는 늘 민지 이야기를 먼저 꺼냈다. 민지는 아무래도 영리하고 우리 집안복이 따라주는 아이지. 나리는 네가 잘 돌봐. 애가 조용한 건 좋은데 너무 기죽지 않게 해. 하지만 아이의 표정을 한 번이라도 세심히 살펴보거나 나의 지친 손등을 짚어주는 일은 오로지 형식적인 예의뿐이었다. 때론 손님 앞에서 얼마나 우리 집안 내력이 자랑스럽고 큰형네는 사람 노릇을 잘한다며 하소연하기도 했다. 지호 집은 뭐든 똑똑하게 헤쳐나가서 내가 얼마나 마음이 든든한지 몰라. 작은 집 며느리들 형님 좀 본받으려. 이런 말을 들을 때마다 나는 내 존재가 이 집안에서 단지 작은 집이라는 타이틀로만 한정된 채 평가받는구나 하는 서글픔과 분함이 적지 않았다. 더구나 나와 남편이 시댁의 부당한 대우에 대해 조심스레 의견을 내비칠 때면 시어머니는 항상 책임을 회피하거나 대화 자체를 잘라버렸다.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그래? 옛날엔 며느리들이 다 참고 살아도 말도 못했어. 나는 오히려 너희 세대가 이기적인 듯하다. 집안을 위해선 좀 참고 맞춰야 하는 법이 있다고. 그녀의 목소리에는 항상 윗세대의 권위와 자기 확신이 묻어 있었다. 한 번은 남편이 용기 내어 어머니, 민지한테만 너무 신경 쓰시는 것 같아요. 나리도 똑같이 손주잖아요. 라고 말하자 시어머니는 넌 별게 다 서운하구나. 우리 집 둘째는 어릴 때부터 마음이 약해서 그래. 남자답게 좀 강해져라. 하고는 대화를 끝내버렸다. 이러니 내가 시댁에 갈 때마다 점점 긴장하고 마음을 닫게 되는 게 당연했다. 어떤 날은 나조차 나리에게 오늘은 할머니 앞에서 너무 내세우지 말자 라고 조용히 주의를 줄 만큼 나는 이미 시어머니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 신경을 곤두세우며 살았다. 심지어 내가 힘들다고 눈물을 보이거나 성내를 털어놓으면 기껏해야 며느리 노릇이 뭐라고 요즘 젊은 것들은 우는 것도 대접받고 싶어서 그런가 봐. 우리 땐 너보다 훨씬 더 심한 시집살이 견딘 사람들이 천지였어. 그 말을 듣고 나는 숨이 막힐 것 같았다. 마치 내 고통은 인정받을 수 없는 불평, 내 호소는 그저 귀찮은 투정으로만 치부되는 내가 좋댔다. 한 번은 시어머니에게 진지하게 물은 적이 있다. 어머니, 왜 저는 제대로 인정받는 기분이 안 들어요? 저도 가족의 일원으로 사랑받고 싶어요. 그러나 돌아온 대답은 내가 뭐 얼마나 못해줬다고 그런 말을 하니. 각자 처지가 다르니 마음가짐이 다른가 보다. 네가 참을 땐 참아야 집안이 굴러가. 단 한 번도 진심 어린 사과나 내 입장에 대한 이해는 듣지 못했다. 계속해서 반복되는 시어머니의 비교와 핀잔, 무심한 배려들. 아이가 감기에 걸렸을 때 원래 약하게 태어나서 그런 거야. 민지는 어릴 적부터 건강했지. 가족 사진을 찍을 때 의식적으로 우리 가족을 한쪽으로 밀어두는 행동처럼. 명절 음식 준비 땐 큰집 사도는 이러되 손끝 하나 까딱 안 하는데 넌 아직도 느리다.
나며 손끝에 베인 얄밉고 모진 언사도 잊지 않았다. 자주 반복된 건 넌 지수 아니었으면 이런 집에 들어올 자격도 없었어. 우리 아들이 작은 사업이라도 성실히 하니까 사위감으로 받아준 거다. 는 말이었다. 듣는 내내 자존심이 욱신거렸고 딸아이에게 이런 대우가 그대로 전해질까 두려움도 컸다. 어떤 날은 내가 없는 자리에서 오히려 우리 며느리는 말하는 것도 요즘 애답다며 삐딱하게 흉을 보는 걸 우연히 듣고 밤새 눈물을 쏟았던 적도 있었다. 심지어 시댁 경제적 상황이 어려워졌을 때는 요즘은 사위보다 며느리 집안이 더 중요해. 네 친정에서는 뭐 도움될 일 없냐? 라며 대놓고 현실적인 손익계산까지 며느리에게 요구했다. 그리고는 나와 남편이 힘들다고 하면 그까지 고생이 뭔지 내가 다 말하랴. 집안 위에 밤새 바느질하고 아이새 키우며 시부모 모신 게 내 인생이었다. 며 자신의 희생담을 들먹였다. 이런 시간들이 쌓이며 나는 점점 시댁에서 마음을 둘 자리가 없어졌다. 웃는 얼굴 속에서도 한마디의 칭찬을 들어도 진실함이 느껴지지 않았다. 날카롭게 꽂힌 시어머니의 말과 습관들이 모든 상황에서 나와 아이, 그리고 남편까지도 위축시키고 서로에게 더 의지하게 하는 역설적인 결과로 이어졌다. 특히 딸 나리가 엄마, 왜 할머니는 나만 보면 조용히 있으라 해? 난 할머니가 웃는 것도 무섭게 보여. 라고 할 때 나는 이 가정의 깊은 골이 말이 아니라 행동, 그보다 더 강할 시어머니의 분위기와 말에 의해 만들어지고 있음을 실감했다. 마지막까지 시어머니는 자신의 행동을 결코 잘못이라 인정하지 않았다. 집에 화재가 났던 날도 내가 네 아이 안 챙긴다 탓했냐? 순간 본능 아닌가? 애들은 각자 챙기라 했잖아. 누적된 수많은 말 한마디, 눈길 한번, 어깨를 넘는 짧은 한숨. 이 모두가 가족에게 남긴 흔적은 그 누구의 말 한마디로 지워지지 않았다. 결국 나는 시어머니의 말과 행동이란 단순한 며느리 탓이나 세대 차이, 옛 풍습 탓이 아니라 가족이란 이름 아래 너무나 쉽게 휘두르는 언어와 태도의 권력임을 깨달을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나는 남은 가족들에게만은 그 어떤 상황에서도 말 한마디에 힘이 담기지 않게, 따뜻함이 빠지지 않게 마음을 다짐했다. 쉽게 무심하지 않고 쉽게 타인을 선으로 구분하지 않는 그런 어른이 되기를 다짐하며 오늘도 내 가족을 끌어안고 있다. 형의 뜻밖의 진실. 삶에는 예고 없이 모든 것을 뒤집는 사건이 찾아오곤 한다. 나와 우리 가족의 시댁살이, 참아온 시간과 쌓여온 상처 위에 믿을 수 없는 진실 하나가 폭탄처럼 떨어진 것은 어느 평범한 명절, 온 가족이 모여 식사를 하고 도란도란 이야기꽃을 피우던 때였다. 그날도 어김없이 시어머니는 큰형네 딸 민지를 내세워 자랑을 이어가고 있었고 자연스레 형 지호에 대한 칭찬과 자랑이 식탁 가득 퍼졌다. 우리 큰아들은 역시 가문의 영광이지. 민지도 아빠 닮아서 똑똑하고 잘 컸어. 의사 집안 손주는 뭐든 다르다니까. 나는 늘 그랬듯 익숙하게 시선을 피했고 남편 지수 역시 어색한 미소로 대화를 흘려넘겼다. 딸 나리도 점차 민지와 비교당하는 것에 힘들어하며 한쪽 구석에서 조용히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그런데 그날 아무도 예상치 못한 순간에 모든 분위기를 얼어붙게 만든 한마디가 터졌다. 놀랍게도 시작은 내 딸 나리의 천진난만한 질문이었다. 할머니, 고모부는 병원에서 환자도 고쳐요? 평소 민지가 가족 모임마다 의사 가족임을 자랑스레 말하곤 했던 터라 아이 특유의 호기심에 나온 한마디였다. 잠시 난감한 정적이 흘렀고 민지는 허둥지둥 무언가 말을 하려다 그만 토라져 올 듯한 얼굴이 되었다. 좌중이 쑥스러운 웃음으로 넘기려는 찰나 큰형 지호의 아내가 당황한 듯 민지를 타이르며 아휴, 네 아빠는 요즘 약국일이 바빠서 그런 거야. 곧 있으면 더 멋진 자리로 옮길 거야 라고 얼른 수습했다.
그러나 이미 아이들의 눈치 어린 시선과 가족들의 모호한 표정에 이상한 긴장감이 스며들었다. 문득 식탁 맞은편에 앉아있던 아주버님, 즉 큰형 지호가 낮게 한숨을 내뱉더니 예상치 못한 고백을 내뱉었다. 사실 나 의사 아니야. 엄마가 자꾸 집안 체면 때문에 그렇게 말하라고 하니까 내가 의사 정원에서 약품 영업이라고 행정도 좀 도와줘. 솔직히 늘 불편했고 미안했다. 그 순간 시어머니는 눈이 휘둥그레져 입을 틀어막았고 가족 모두가 놀람과 혼란에 사로잡혔다. 정적이 기울기에 이어졌다. 특히 시어머니는 얼굴이 금세 창백해지며 들릴락 말락한 목소리로 너 지금 그런 말을 여기서 왜 하니? 어떻게 집안 얼굴에 먹칠을 해? 라며 당혹감과 분노, 수치심까지 복합적으로 쏟아냈다. 형수 역시 자리에서 일어나 울음을 터뜨리다시피 분주히 핑계를 대며 그간의 거짓말이 모두 엄마를 위한 것이었다고 강조했다. 어머니, 죄송해요. 너무 오래 속여서. 그래도 저희 나름대로 엄마 걱정시키지 않으려고. 하지만 이미 되돌릴 수 없는 순간이었다. 나는 그 광경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단 한 번도 진심으로 궁금해하지도 의심해 본 적도 없는 시댁의 화려한 포자니 거짓 하나로 와르르 무너지는 소리가 귀에 생생하게 들리는 듯했다. 이 집안의 위계와 자존심, 형을 집안의 기둥으로 삼아 둘째와 우리 가족을 끊임없이 낮춰온 그 모든 근원이 사실은 허상 위에 세워진 무대였음을 거기서야 비로소 알게 되었다. 남편 지수의 표정은 평생 본 적 없는 씁쓸함으로 일그러졌다. 그는 엄마 곁을 피할 듯 뭔가 말하려다가 이내 입술을 깨물고 침묵을 택했다. 그 역시 한순간에 수십 년의 모욕과 억울함, 더 나아가 가족 전체에 대한 복잡한 감정이 뒤섞인 듯 보였다. 시어머니는 한동안 말을 잇지 못하다 끝내 화를 터뜨렸다. 이게 무슨 꼴이니? 다 너희 때문이야. 네가 더 열심히 살아서 엄마 기대 저버리지 말았어야지. 네 동생도 지순애도 죄다 너희 흉이나 보고 이제 내 얼굴은 어떻게 들고 다니냐. 나는 그 순간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정서적 피로와 허탈감을 느꼈다. 그토록 집안의 체면과 우월감을 진실인 양 강요해놓고 막상 거짓이 밝혀지자 제일 먼저 책임을 남에게 전가하는 모습. 그 안에 진심 어린 미안함이나 후회는 좀처럼 찾아볼 수 없었다. 사건 직후 집안 전체에 냉기와 패닉이 흘렀다. 민지는 가까스로 엄마 손에 이끌려 방으로 들어가 울었고 아이들마저 어른들의 이상한 분위기를 감지해 조용히 자리를 떴다. 큰형은 풀 죽어 한꺼번에 늙은 것처럼 등을 구부리고 있었다. 남편은 언제나처럼 화내지도 울지도 않고 아이와 내 어깨만 꼭 잡아주었다. 내 머리 작은 집은 그저 그런 존재라는 시선, 그리고 딸나리의 축소된 자존감과 남편의 깍인 자존심까지 그 모두가 이 허위의 탑 위에서 줄곧 짓밟혀왔다는 사실 앞에 분노보다도 더 깊고 차가운 허무함이 밀려왔다. 그로부터 며칠간 시댁은 연락 자체를 피했다. 시어머니는 내내 마음을 닫고 원망하거나 되려 내게 이런 사달을 빚게 한 탓이 우리 가족에 있다고 암시했다. 심지어 네네, 네 동생이 집안 얼굴 구긴 거 보고도 가만히 있니? 둘째라고 남의 일인 줄 아냐? 라고 남편에게까지 쏟아냈다. 남편은 단호히 반응했다. 이제 우리 가족 건드리지 마세요. 진실이 싫으면 거짓말에만 매이세요. 더 이상 엄마 눈치, 형 눈치 보며 살지 않겠다고 처음으로 또렷이 말했다. 시어머니는 여전히 낡은 체면과 상처를 붙잡고 직면한 진실을 받아들이지 못했다.
형은 오래 잠적했고 우리 식구들도 더 이상 시댁에 발을 들이지 않았다. 딸나리는 오랜만에 솔직하게 이렇게 토로했다. 엄마, 이제 우리 그냥 엄마 아빠랑 행복하게만 살자. 나는 더 이상 남이랑 비교되거나 할머니 눈치 보면서 살고 싶지 않아. 이 사건 이후 내 가족은 완전히 달라졌다. 남편은 오랫동안 삼켜온 상처와 분노를 하나씩 꺼내어 말하기 시작했고, 나는 더 이상 부당한 대우나 애매한 관용에 침묵하지 않았다. 우리 가족 셋은 작은 고깃집 앞에서 창문 너머로 들어오는 따뜻한 햇살과 함께 새로운 시작을 약속했다. 함께하면 어떤 진실도 두렵지 않다고 말이다. 시댁의 오랜 거짓과 체면놀이는 결국 우리 가족에게 더 단단한 연대와 사랑을 남겼다. 이전처럼 남의 시선이나 허위 명분에 흔들리지 않고 아이 앞에서 떳떳이 네가 어디에 있든 엄마 아빠와 함께할 때만이 진짜 행복하다는 걸 말과 행동으로 보여줄 용기도 함께 배웠다. 내가 오랜 꿈에서 깨어나 현실을 받아들인 날, 그 진실은 씁쓸하고 헛헛했지만 그보다 더 소중한 가족 간의 진짜 신뢰와 따뜻함이 다시 피어나기 시작했다. 시어머니의 말 맞다나 인생은 체면도 허상도 아닌 옆에 있는 가족의 진심과 믿음 위에 세워야 한다는 걸 뼈저리게 배운 시간이었다. 산산조각난 신뢰와 결별의 결단, 오랜 시간 누적된 상처와 외면, 무엇보다 진실이라 믿었던 것마저 허상임을 알아챈 순간 나는 더 이상 주저할 여지가 없음을 깨달았다. 의지차라 믿었던 가족의 집은 이제 내게 가장 두렵고 고통스러운 공간이 되어 있었고, 남편마저 더는 침묵하거나 중재가 아닌 스스로의 삶을 선택해야 한다는 것을 온몸으로 느끼고 있었다. 시댁에서 벌어진 충격적인 진실의 폭로. 큰형의 오랜 거짓말, 어머니의 체면에 집착한 차별과 외면, 그리고 그 모든 허위 위에 쌓인 경시와 무시까지. 나는 내 아이 나리의 눈동자에서조차 이 집안의 그림자와 싸늘한 정서를 읽게 됐다. 엄마, 왜 할머니는 우리를 안 돌러? 엄마, 나는 왜 민지 언니처럼 칭찬 못 받아? 딸의 목소리엔 더 이상 순수한 기대가 없었고 작은 한숨처럼 번지는 소외와 외로움만이 맴돌았다. 남편 역시 더는 이전의 그 따뜻하고 인내심 넘치는 둘째 아들. 조용히 현실을 받아들이는 작은 집의 남편. 한없이 착하기만 한 아빠로 존재하기 싫다는 듯 무거운 표정으로 내게 입을 열었다. 이제 나도 한계야. 엄마도 형도 더는 우리가 희생하거나 눈치 볼 필요 없어. 우리 가족 먼저 생각하고 너랑 나리만 지키자. 그의 굳은 결심은 오래 삼켜온 울분과 자책, 그리고 과거의 가족과 결별하는 가장 용기 있는 선언이었다. 그날 밤 우리는 거실에 앉아 깊은 침묵 속에 서로의 손을 꼭 잡았다. 시댁을 떠날 결단을 내리기는 쉽지 않았다. 이별에는 항상 두려움과 불안, 끝내놓고 나면 밀려드는 허전함, 오랜 시간의 추억과 책임, 그리고 세상의 눈초리까지 모두 감당해야 한다는 막막함이 뒤따른다. 나는 곰곰이 정말 떠나도 괜찮을까? 내가 감당할 수 있나? 수십 번을 스스로 되물으며 밤을 꼬박 새웠다. 이사 준비는 생각보다 더 복잡하고 지난했다. 몇 년간의 억눌림과 시댁의 그림자가 드리웠던 집을 정리하는 일조차 눈물이 났고 세간 하나하나를 정성스러이 포장하며 나는 그동안 꾹 눌러왔던 존재감에 대해 다시금 생각했다. 남편도 마찬가지였다. 너무 오랜 세월 참고 살아야 한다고 배웠던 그가 처음으로 스스로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
더는 부모 앞에 고개를 숙이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얼굴엔 고요한 슬픔, 그러나 묵직한 결의가 깃들어 있었다. 마지막 이삿날, 내내 무심하던 시어머니는 한 번도 먼저 다가와 붙잡거나 말 한마디 보태지 않았다. 오히려 잘난 척하지 말고 어려우면 또 돌아와라. 네가 나가봤자 별 수 있겠냐. 는 식으로 내뱉은 차가운 말은 오히려 결별의 결심을 더 단단하게 했다. 형님네 가족 역시 별다른 아쉬움하는 해방감과 동시에 더 이상 누구의 며느리, 누구의 아내, 누구의 엄마라는 역할이 아닌 은하, 나는 나만의 정체성을 회복해가는 진통을 느꼈다. 새롭게 옮긴 집은 작지만 소박했다. 가진 돈도 많지 않고 새로 시작한 고깃집 역시 여전히 불안함이 컸지만 남편과 한 틈이 되어 아침 해가 막 비치는 시장 통로에서 소박하게 하루를 열었다. 아이도 처음엔 어색한 듯 늦은 밤마다 내 품에 안겼지만 차츰 엄마 아빠의 달라진 미소와 따뜻한 말을 피부로 느끼며 다시 밝은 얼굴을 되찾았다. 실제로 시댁과 결별하며 겪게 되는 세상의 차가운 시선과 외로움 역시 만만치 않았다. 먼저 다가와 손을 내미는 친정 사람들은 딱히 없었고 주변 이웃들 역시 소문을 궁금해했지만 섣불리 다정한 말을 건네는 이도 많지 않았다. 매번 명절 전 시댁에서 도착하는 형식적인 연락, 어머니가 아픈 티를 내며 책임을 우리에게 떠넘기려는 잦은 전화에도 남편은 단호하게 이제 우리 가족은 우리 셋뿐이에요. 더는 돈이나 일을 기대하지 말아주세요. 라고 말했다. 그의 목소리에선 더 이상 흔들림이 없었다. 살림은 쉽지 않았지만 정신적 평화가 오는 건 의외로 빨랐다. 남편과 나는 더 이상 소외되고 비교당하지 않는 집에서 크든 작든 서로의 존재를 인정하고 소중히 여길 수 있었다. 딸 나리 역시 다시금 웃음이 많아졌고 아이답게 무엇이든 호기심을 품고 엄마 아빠에게 달려드는 변화가 분명했다. 나는 매일 저녁 고깃집 문 닫을 때 남편과 우리는 드디어 우리만의 가족이야 라고 말하는 습관이 생겼다. 가끔 밤이 길어지면 지난 상처와 상실의 그림자가 불쑥 몰려들기도 했다. 더 일찍 결단했다면 아이에게 상처가 덜했을 텐데 다시 시댁과 마주치게 된다면 나는 흔들리지 않고 설 수 있을까? 자책과 불안, 미련과 분노가 교차했다. 하지만 나를 붙들어준 건 언제나 작고 소중한 우리 세 가족의 일상, 그리고 내가 선택한 인생이라는 자부심이었다. 기존의 가족, 오래된 관습, 피할 수 없는 비교와 차별에서 떠나왔을 때 비로소 내가 진짜 원하는 행복의 모양이 보였다. 그것은 거창한 성공도 체면이나 외부의 인정이 아니라 내 아이와 남편이 함께 안전하게 웃으며 지내는 작은 저녁 식탁에서 우러나오는 소소한 즐거움, 누구도 상처 주지 않는 말 한마디에서 비롯된 안도감이었다. 이렇게 우리는 모든 신뢰가 산산조각나고 피하지 못한 상처로 서로를 위로하면서 진짜 가족의 의미를 다시 새기며 나아가고 있다. 누군가에겐 이 선택이 천하 도망처럼 보일지 모른다. 그러나 내겐, 우리에겐 최초로 내려본 나만의 결단이자 어른으로 성장하는 통과 의례였다. 내가 다시는 누구의 목소리에 휘둘리지 않고 오직 나와 내 가족의 존엄과 내면의 평화를 위해 살아가겠다는 다짐. 이것이 정녕 우리 인생 두 번째 봄날의 시작임을 나는 어떤 후회도 없이 껴안는다. 등돌림과 배신. 시댁과의 결별을 선택한 후 나는 속으로 어렴풋이 이제 모든 아픔은 지나갔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가족이라는 이름을 가진 이들이 얼마나 쉽게 등을 돌릴 수 있고 그 외면이 한때의 다툼이 아니라 깊은 배신으로 남을 수 있는지를 뼈저리게 실감하게 되었다. 우리의 이별 선언이 있은 직후 시댁 식구들은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조용히 그러나 확연하게 우리 가족을 가족의 테두리 밖으로 밀어냈다. 사실 결별에 이르기까지 내 마음 어딘가에는 그래도 피 한 방울로 이어진 형제,
시어머니는 끝내 남의 일이 아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가 있었다. 하지만 현실은 매우 달랐다. 이삿날부터 형님네 가족은 모습을 보이지 않았고 시어머니 역시 애써 무심한 듯 외면했다. 이따금 명절 즈음이면 형식적인 안부 메시지만 남았고 실질적인 관심이나 위로 손을 내미는 이는 아무도 없었다. 그러던 어느 날 오랜만에 형님에게서 전화가 왔다. 잠시 반가움과 긴장이 교차했으나 통화 속도는 곧 차가운 이해타산으로 채워졌다. 동생, 엄마 연세도 많은데 당장 모셔야 할 사람이 없다. 너희가 좀 대신 신경 좀 써주면 안 되겠냐? 한때 큰집 맏며느리로 형제애와 도리를 외치던 이가 이제는 자신의 부담만 외면한 채 임무를 넘긴다는 생각에 나는 입안이 타들어가는 기분이 들었다. 남편 역시 한참을 침묵하다가 단호하게 말했다. 우리 가정 지키는 것만으로도 벅차. 형이 책임져야 할 일은 직접 부담하세요. 더 이상 우리 가족 편하게 이용하지 마세요. 그 후로 시댁 쪽에서는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어떤 정을 보여주거나 다시 가족으로 받아들이려는 모습은 사라졌다. 대신 조금씩, 그러나 노골적으로 경제적, 실리적 요구가 들려왔다. 시어머니가 병원에 입원했다는 소식도 뒤늦게야 들었고 형님네 가족은 한사코 남편에게 돈을 융통해달라며 연락을 했다. 고깃집이 잘 된다는 풍문이 돌자 시어머니와 형제들은 이 핑계 저 핑계로 경제적 도움을 요구했다. 가족이니까 힘들 때 도와주는 게 당연하지 않니? 옛날에 우리도 이만큼은 베풀었다. 라는 식의 말로 정당화했다. 그 요청들이 재직에 이어질 때마다 남편과 나는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다. 한때는 정서적 인정과 사랑을 바라며 몸을 낮췄던 우리가 이제는 필요할 때만 찾는 도구로 전락한 듯한 기분에 치를 떨었다. 남편은 더 이상 과거처럼 침묵하거나 타협하지 않았다. 그는 형에게 이제 우리는 각자의 삶을 삽니다. 힘들 땐 직접 해결하세요. 가족이라 이용하는 관계는 더 원치 않는다. 라고 단호하게 말했고 얼마 후 가족 통화당마저 조용히 나와버렸다. 외면과 배신의 민낯은 생각보다 덜 극적이고 오히려 말없이 서늘했다. 사소한 안부도 작은 명절 인사도 딸아이의 생일을 챙기는 메시지도 어느새 완전히 사라졌다. 형제라는 이름 밑에 이기심만 남았고 우리 가족이 무너졌던 과거의 상처들에 대해서는 누구도 진정 어린 사과나 위로 한마디 건네지 않았다. 오히려 우리가 스스로 결별을 선택했다는 이유로 응당 그 결과를 떠맡으라는 듯 더욱 차가워지고 낯설어졌다. 내 마음속에는 시어머니의 마지막 말이 아직도 선명하다. 사람이 살다 보면 한 번쯤 삐뚤어질 수도 있지. 네가 밖에서 아무리 잘 살아도 결국 돌아올 사람은 가족뿐이니 괜히 고집 부리지 말고 필요할 때 다시 연락하라. 그 말은 한편으론 마지막 자존심이었고 다른 한편으론 평생 내게 책임을 돌리겠다는 선언이었다. 그 뒤로도 형님과 형수, 심지어 예전엔 딸이 아프기라도 하면 와서 달래주던 시댁 친척들마저 연락을 뚝 끊었다. 아이의 성장에 대해 묻는 이도 없었고 남편 가게에 들러 안부를 묻거나 도움을 제안한 이는 단 한 명도 없었다. 우리는 진짜 가족이라는 우산에서 완전히 제외된 새로운 세상에 덩그러니 홀로 선 느낌이었다. 그런 고독과 실망 속에서 남편은 오히려 담담함과 결연함을 키워갔다. 그는 말했다. 결국 사람의 본질은 이익 앞에서 드러나나 봐. 엄마와 형, 모두 우리 가족을 진짜 아끼지 않았던 거지. 더 이상 그들에게 호소할 필요도, 과거를 그리워할 필요도 없어. 나는 그의 변화가
어쩌면 가장 제대로 된 성장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물론 가끔 꿈결처럼 좋은 시절을 떠올릴 때도 있다. 가족이 모두 모여 식탁에 둘러앉아 설렘 가득했던 첫 명절, 아이의 첫 생일, 공동으로 손붙잡고 나누던 뜨거운 찌개 한 그릇, 시어머니가 속삭였던 소박한 칭찬. 그러나 이 모든 것이 필요할 때만 잠시 내미는 손. 그리고 외톨이였어? 하고 물으면 나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다. 다만 우리 가족은 이제 누구의 필요 때문도 조건 때문도 아닌 진짜 사랑과 신뢰로만 묶여 있어. 그래서 더 단단해진 거야. 라고 말할 수밖에 없었다. 사실 가장 큰 배신은 피로 맺어진 가족이 주는 외로움이 얼마나 끝이 깊은가를 깨닫는 순간에 찾아온다. 남이 주는 무관심과 다르기에 그 상처는 오랜 세월 곪고 또 곪는다. 이제 우리는 시댁도, 형제도, 친척도 모두 의미 없는 단어가 되었다. 오히려 그 상실이 우리 가족만의 울타리를 더 돈독하게 만들었다. 누굴 원망하기보다, 누가 더 잘못했는지 따지기보다 더욱 사랑하고 더욱 이해하려 애쓰고 있다. 세상이 바란 이기적 가족이 아닌 스스로 만드는 가장 작지만 진짜 가족. 그 속에서 오롯이 삶을 살아가고 있다. 그리고 나는 더 이상 등돌림이나 배신을 두려워하지 않기로 했다. 나와 남편, 그리고 나리, 셋이서 만들어가는 내일에는 오롯이 사랑과 존중, 마주보는 신뢰만이 남길 바라는 마음으로 매일을 살고 있다. 쓴맛 속에서 피어난 화해. 시댁과의 결별은 단순한 이사나 관계의 단절 그 이상이었다. 우리는 마치 평생 익숙하게 여겨왔던 옷이 한순간에 벗겨지고 낯선 공기와 외풍 속에 노출된 사람들처럼 두려움과 해방감, 허전함과 미묘한 후련함을 동시에 품고 있었다. 결별의 쓴맛은 의외로 길고도 깊었다. 매서운 현실이 가진 날카로움에 때때로 이 선택이 과연 올바른 것이었는지 마음 깊은 곳에서 흔들렸다. 하지만 이런 낯선 쓸쓸함의 한복판에서 우리 가족은 비로소 새로운 온기와 진짜 의미의 화해에 조금씩 가까워지기 시작했다. 가장 먼저 찾아온 변화는 가족이 오롯이 서로만 바라보게 되었다는 점이었다. 시댁이라는 거대한 틀이 사라지자 우리는 각자의 소리에 더 귀를 기울이고 작은 행동에도 곱씹어 공감하려고 애썼다. 남편 역시 과거에 비해 감정 표현이 더 솔직해졌다. 예전에는 상처를 삼키며 침묵으로 버티기 일쑤였지만 이제는 힘든 날이면 오늘따라 예전 생각이 난다 며 자신의 감정을 내게 털어놓았다. 나는 그때마다 내 자신 역시 부드러워짐을 느꼈다. 과거엔 작은 트러블에도 시댁에서는 이렇게 참았으니 여기서도 참아야지 라며 나를 닫곤 했지만 이제는 솔직하게 나도 오늘은 답답하고 속상해 라고 말하는 나 자신의 변화를 인정하게 됐다. 이런 작은 진심들이 모여 우리 가족은 그랬는지 느끼기 시작했다. 한동안 아이는 예전 시댁과의 기억들을 힘겹게 품고 살았다. 때없이 밤에 울거나 사소한 일에도 마음을 다치는 일이 잦았다. 왜 할머니는 민지 언니만 사랑했어? 난 왜 칭찬 못 받아? 같은 질문이 몇 번이고 반복됐다. 그럴 때마다 나는 아이의 손을 꼭 잡고 넌 엄마 아빠의 세상에서 제일 소중한 보물이야. 남이 뭐라 해도 우리는 항상 내 곁이야. 라고 다독였고 남편도 나리 곁을 더 자주 맴돌았다. 가끔은 아이와 셋이 나란히 누워 조용한 밤을 보내며 서로의 어린 시절과 가슴 아픈 순간까지 솔직하게 얘기하곤 했다. 남편은 아빠도 어릴 적엔 누군가 칭찬해주길 목이 빠지게 기다렸단다. 그래서 나린이가 속상하다는 걸 누구보다 잘 알아. 라고 고백했고
아이는 조금씩 눈빛이 편안해졌다. 이러한 대화는 상처의 실체를 정확히 마주보게 했고 서로가 삶의 동반자라는 소중함을 더욱 절실하게 느끼게 해주었다. 이런 화해는 결코 하루아침에 오지 않았다. 때로는 세상의 소문, 친척들의 무심한 시선, 명절의 적막이 다시 마음의 먹구름을 드리웠다. 그래도 가족인데 하는 아쉬움, 한때의 즐거웠던 추억이 바람처럼 스치면 자꾸만 흔들렸다. 하지만 돌아보면 이 모든 고통의 쓴맛 덕분에 우리 가족 셋은 더 강해지고 서로에게 더 따뜻해질 수 있었다. 특히 남편은 변화되기 위해 노력했다. 그는 자신의 참음이 때로는 가족 모두에게 또 다른 불행이 될 수 있었음을 인정했다. 내가 예전에는 가족을 위해 침묵만 하면 된다고 믿었어. 그런데 이제는 아내와 딸 앞에서라도 두려움 없이 진심을 표현하려고 해. 그래야 우리 집도 진짜 편해질 수 있을 것 같거든. 나는 남편의 이런 고백에 눈물겹도록 안도했다. 속으로 오래도록 쌓인 오해와 애진이 조금씩 녹아내렸다. 나는 나대로 자신의 상처와 약함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려 애썼다. 더 이상 억지로 강한 척하지 않고 부족하다는 느낌에 휘둘리지 않으려 했다. 오히려 나의 취약함과 고단함을 가족과 함께 나누고 그 속에서 함께 회복하는 과정이야말로 화해임을 깨달아갔다. 아이 나리는 점차 자신만의 꿈과 개성을 찾아가기 시작했다. 예전처럼 누군가와 비교당하지 않아도 된다는 걸 알자 작고 사소한 일에도 스스로 웃음 짓고 자랑할 줄 알게 됐다. 엄마, 나 오늘 작은 상고 받았어. 하면 나는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우리 나리가 해낸 모든 게 다 대단해 라고 안아주었다. 아이는 그때마다 부끄러운 미소를 지으며 뭐라고 해도 신경 안 써. 난 그냥 날이니까. 라고 말하기 시작했다. 이처럼 우리 가족의 화해는 매 순간 조금씩 완성되어 갔다. 완벽하진 않았지만 과거의 모든 아픔, 상처, 억울함, 두려움, 부끄러움까지도 우리가 함께 품을 수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가끔은 나는 여전히 혼자 놓인 듯 외로워질 때가 있었다. 남편 역시 그런 밤이면 조용히 나와 마주 앉아 작은 고백을 이어갔다. 아마 세상 사람들 중엔 우리 이해 못하는 사람이 더 많겠지. 하지만 적어도 우리 셋만큼은 누구보다 서로를 이해하고 품어주자는 게 내 소망이야. 그럴 때면 나는 남편의 손을 꼭 잡으면서 우리는 이미 충분히 잘하고 있어. 가장 소중한 걸 놓치지 않고 살아가는 것만으로도 감사해. 라고 답했다. 화해란 어떤 거창하거나 극적인 용서가 아니었다. 때로는 과거를 그대로 인정하고 그 상처 안에도 또 다른 미래가 있다는 믿음을 함께 나누면서 더 이상 타인의 기준이 아니라 우리의 기준대로 살아가겠노라는 다짐이었다. 세 식구가 함께 보내는 평범한 일상, 아침 식탁에서의 눈인사, 시장 골목을 함께 걷는 한나절, 저녁마다 부엌에서 나누는 소란스러운 웃음이야말로 그 쓴맛 속에 피어난 가장 달콤한 화해의 열매였다. 가끔 예전 가족 사진을 보면 마음 한쪽이 저릿해진다. 그러나 나는 후회하지 않는다. 오히려 그만큼 깊은 상처와 쓴맛이 없었다면 이토록 진실된 따뜻함의 소중함도 몰랐을 것이다. 우리 가족은 더 이상 누구에게도 휘둘리지 않는다. 불완전하고 약하지만 서로를 최우선으로 여기며 쓰리고도 달콤한 화해의 길을 함께 걷고 있다. 나는 이 소중한 순간을 절대 잊지 않을 것이다. 가족이란 같은 길을 가는 동안 서로 재촉하지 않고 이해할 수 없는 고통 앞에서도 같이 걸어주는 사람이라는 것을 지금에서야 온전히 배우고 있다. 되돌아봄과 맺은 시간이 흘러 어느덧 모든 것이 조금씩 사그라진 지금, 나는 가끔 저녁 식탁 환한 빛 아래 우리 가족의 조용한 일상을 바라본다. 나리는 어느새 훌쩍 자라서 또래 소녀보다 조금은 조숙한 표정과 단단한 마음을 품게 되었고, 남편과 나는 예전보다 서로에게 더욱 깊이 기대며 살아간다.
파란만장했던 지난날은 어디로 갔을까? 그렇지만 잊히지 않는 삶 깊숙이 새겨진 상처이기도 하다. 다시 떠올려 보면 그 모든 순간이 있었기에 지금의 내가 있었다는 것도 분명하다. 처음 결혼해 시댁이라는 큰 울타리로 들어갔을 때 나는 그저 평범한 며느리로 살아가리라 믿었다. 기대도 욕심도 없었기에. 사소한 다툼조차 언젠가는 가족의 온기로 아물 거라 막연히 생각했다. 그러나 현실은 내 예감과 달랐다. 무심한 말 한마디, 비교와 경계, 손끝에 남은 미묘한 감정. 시어머니와의 일상은 종종 내가 스스로를 의심하게 만들었고, 큰 집과 작은 집, 형과 남편, 민지와 나리 사이에 눈에 보이지 않는 경계는 마음을 점점 옥죄었다. 무엇보다 견딜 수 없었던 건 내 딸 나리까지 그 서러운 경계 바깥에 놓였던 일이다. 어른들 세계의 불합리함, 손주를 향한 비교와 무관심, 긴박한 순간조차 조건이 갈랐던 차가움. 그 모두를 보며 때론 삶 자체가 부정당한 듯 아팠다. 나를 견디게 한 것은 오직 작은 가족. 남편과 아이, 딱 셋이서 만드는 사소하고도 소중한 하루. 서로를 바라보며 쌓아온 소리 없는 연대감이었다. 돌이켜보면 나의 성장 곡선 한 자락마다에는 반드시 실망과 분노, 자기 혐오, 무기력함이 지나갔다. 그러나 그때마다 나는 내 곁에 있는 사람들의 가치를 다시 발견하고 작고 소박한 행복이 얼마나 단단한 것인지를 깨달았다. 흔들리고 또 쓰러졌지만 매번 다시 일어설 수 있었다. 남편도 그랬다. 평생의 참음과 내부 갈등, 형이라는 그림자, 엄마의 인정 욕구, 동시에 가족을 포기하지 못하는 죄책감 속에서 오래 울었다. 하지만 시댁과의 결별, 허상 위에서 무너진 체면의 탑을 바라보며 그는 마침내 선택했다. 내가 지켜야 할 가족은 바로 여기, 우리 세 명뿐이라는 진심. 그의 손을 내 손으로 꼭 맞잡은 날, 나는 처음으로 며느리가 아니라 은하라는 한 인간으로 자신의 인생의 주인의식을 품게 됐다. 나리에겐 인생의 불공평함과 상처를 조금 일찍 체험하게 만든 점, 엄마로서 늘 미안하고 아픈 부채로 남아있다. 그러나 동시에 그런 경험이 딸에게 오히려 더 깊고 따뜻한 공감 능력, 스스로를 사랑하고 지키는 힘을 심어주었다고 믿고 싶다. 이제 나리는 예전보다 더 씩씩하게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진짜 가족의 의미를 깨쳐나간다. 어느 날 나리가 조용히 말했다. 엄마, 난 누가 뭐래도 내가 행복하면 괜찮아. 우리 가족이 옆에 있으니까. 그 한마디가 내 삶 전체의 답인 듯 마음이 따뜻해졌다. 이제 나는 가족이라는 이름의 본질적 의미를 남처럼 타자화하지 않는다. 예전 사진 한 장, 아이 웃음소리에 코끝이 찡해질 때 우리는 완전히 지나간 과거도 오롯이 새로 펼쳐질 미래도 아닌 바로 지금의 시간 속에 살아있음을 실감한다. 용서란 결코 과거를 지워버리는 일이 아니었다. 오히려 그 고통을 인정하고 나부터 나를 용서하는 과정이었다. 남편의 미안함, 나의 후회, 딸의 어린 상처, 모두를 껴안으며 마음 한편에는 여전히 작고 남은 그리움이 남아있다. 그러나 이제 나는 그것까지 내 삶의 일부임을 받아들인다. 그리하여 더욱 성숙해지고 누군가의 고통을 더 정확히 바라볼 수 있는 마음의 근육을 얻게 됐다.
가끔은 문득 다시 그 길을 걸으려면 과연 나는 예전과 같은 선택을 할 수 있을까? 스스로 묻게 된다. 아마 두려움은 여전할 것이다. 하지만 다시 한번 나는 지금의 가족과 지금의 삶을 선택할 것이다. 실패도, 상처도, 견딤도. 모두가 우리가 진짜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는 길이었으니 앞으로의 인생은 결코 평탄하지 않을 수도 있다. 세상은 고요하지 않고 아직도 남의 시선과 기준이 우리를 흔들지 모른다. 그러나 매일 밤 남편, 딸, 그리고 나와 함께하는 소박한 저녁, 한 끼 밥상, 작고 온화한 대화 한마디에서 나는 힘을 얻는다. 그 자체만으로 이미 모든 보상은 충분하다. 이제 내가 딸에게 그리고 나 자신에게 약속한다. 어떤 상황에서도 내 안의 소중함과 작은 가족의 가치를 결코 놓치지 않으리라. 남들이 뭐라 해도 과거의 그늘이 덮쳐와도 우리는 우리가 품은 믿음과 진심으로 오늘을 살아가리라. 더는 누구의 희생도 누구의 책임도 불필요하다. 우리가 만들어온 하루하루 그 자체로 충분히 아름답고 빛난다. 마지막으로 이 이야기를 쓰는 지금의 나는 더 이상 작은 집 며느리가 아니다. 그저 딸의 엄마, 남편의 아내, 그러나 무엇보다 내 인생의 주인으로 당당하게 내일을 상상할 준비가 되어 있다. 비록 완벽하지 않더라도 상처로 얼룩진 길 한복판일지라도 우리는 언제나 서로의 등을 토닥이며 앞으로 나아간다. 이 모든 여정이 남긴 것은 결국 사랑과 치유, 그리고 있는 그대로의 나와 가족을 받아들이는 용기였다. 언젠가는 지나간 아픔도, 어설픈 용서도, 이 모든 삶의 굴곡마저도 내 인생 최고의 선물로 남을 거라 믿는다. 그렇게 우리 가족의 소박한 평화와 내가 찾은 새로운 행복의 의미, 바로 그 진실만이 오랜 지난 흔적 끝에 남는다.